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전기 이론 자료, 특히 18년 3일차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핵심 원리를 좀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또 뭐랄까, 전기의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필수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인덕턴스, 교류회로, 기본 법칙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각 개념이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보니까 크게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장이나 인덕턴스 관련된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교류회로 이야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제어하는지, 기본 법칙이나 소자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럼 먼저 에너지 저장, 자기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제 11번 보니까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 공식 L은 뮤 AN 제곱 L 이게 딱 나오네요. 네,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코일이 자기 에너지 형태로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저장 능력이군요. 그렇죠. 각 기호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뮤는 투자율인데 그 철심 같은 재료가 자기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는 거고, A는 단면적, N은 감은 횟수인데 이게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네, N제곱.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고 많이 감을수록 당연히 인덕턴스가 퍼지겠죠. 자기장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L은 자로의 길인데 이건 자기장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길수록 좀 방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길면 오히려 좀 안 좋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인덕턴스라는 건 코일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모양, 크기, 재질, 감은 횟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럼 문제 13번의 기자력 FNI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바로 연결됩니다. 코일에 전류 I를 흘리면 감은 횟수 N에 비례해서 기사력, 즉 자기를 만드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자기장을 만드는 원동력이죠. 힘 F는 N 곱하기 I. 네. 그리고 이 자기장이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는 문제 19번하고 또 연결되는데요.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강자성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아,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런 애들은 자기장이 아주 쉽게 잘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재료의 특성도 중요하죠. 자기장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법을 봤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교류 AC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14번 보니까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V 이게 최대값이 아니라면서요. 아, 네네. 그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220V는 시료값 RMS예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내는 평균적인 값 같은 거죠. 그럼 최대값은 다른 건가요? 네. 교류는 계속 전압이 사인파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최대값은 그 시력값에 루트 2, 그러니까 약 1.414배를 곱해야 해요. 220V면 한 311V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와,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그럼 우리가 쓰는 전압 표시는 평균적인 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류에서는 전력 효율도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바로 문제 12번의 역률 개념입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역률, 네, RLC 회로에서 계산하는 거 나왔어요. 네, 전체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 Z 중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 R 성분의 비율, ZR을 말해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공급된 전력이 손실 없이 유효하게 잘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아, 역률이 낮으면 뭔가 전기를 보내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이 역률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장 같은 데서는 역률 관리 잘못하면 전기요금 더 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문제 15번의 파고율은 그럼 뭔가요? 이것도 교류 관련 용어 같은데? 네, 파고율은 방금 이야기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거예요.
파형이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죠. 정연파 교류는 그 값이 항상 루트 2, 약 1.414가 되고요. 아하, 파형의 모양과 관련된 값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제어되는지 기본적인 법칙과 소자들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16번은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상황이네요. 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각 전지 전압을 더한 만큼 높아지죠. 기전력 E가 N개면 N2가 되는 식으로요. 전압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각 전지마다 내부 저항 R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렬로 연결하면 이 내부 저항들도 전부 더해서서 전체 저항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전류 계산할 때 외부 저항 R뿐만 아니라 이 내부 저항 NR까지 다 더해서 나눠야 하는군요. R 플러스 NR분의 NE. 맞습니다. 전압은 높였지만 내부 저항 증가 때문에 생각보다 전류가 많이 안 흐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또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그게 문제 17번. 줄의 법칙. H는 0.24 I제곱 RT. 네,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전류 I가 저항 R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량 H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과 시간에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류가 2배가 되면 열은 4배, 3배가 되면 9배로 확 드러나니까요. 이게 전기 난방기처럼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전력 손실이나 기기 과열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선 굵기 선정 같은 거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문제 18번은 좀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전하의 성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한다. 이게 틀렸다고.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헷갈릴 수 있죠. 같은 종류,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반발력, 다른 종류,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죠. 네, 그렇죠. 기본이지만 확실히 해둬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문제 20번은 저항기 이야기네요. 탄소 피막 저항기. 네,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저항기 중 하나죠. 세라믹 봉 표면에 탄소계 저항물질을 얇게 입히고 그 위에 나선형으로 홈을 파서 저항값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정교하네요. 그렇죠. 이런 작은 부품 하나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인덕턴스, 또 어떻게 전달되고 교류, 역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줄의 법칙, 저항,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각각의 공식이나 개념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자력이 인덕턴스랑 연결되고 또 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 계산과 바로 연결되는 식으로요.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기기기들이 내부에서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에너지를 변환하고 또 사용하고 있을지, 그 효율은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실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